한국 사람 맞다니까 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들려온 한 여성의 황당한 목소리입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도 한국어 실력을 의심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 루카스는 이 특별한 순간을 우연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이라던 한국 여권. 그런데 왜 진짜 한국인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을까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 그 현장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감독 루카스 모랑입니다. 지난 15년간 전 세계의 환경 문제를 카메라에 담아왔죠. 파리의 작은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특히 아시아의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었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유럽 최대 과학기술 박람회를 취재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탄소 감축 기술이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환경 기술들을 직접 보고 싶었답니다. 출입국 심사장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한국 여권이 있는데. 한 아시아계 여성이 심사관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분명 한국 여권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시아를 취재해온 제 귀에 그의 한국어는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병 때문이었을까요? 렌즈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심사관이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동료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무전을 주고받았죠. 30분 후 그 여성은 공항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한 중국인이었더군요. 단순히 여권을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까지 공부해가며 한국인 행세를 하려 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한국 여권이었을까요?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강대국이었거든요. 중국 여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취재 본능이 발동했죠. 공항 관리국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놀랍게도 이런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 위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잠시 호텔에 돌아와 조사를 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었죠. 반면 중국 여권은 80여 개국 정도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과학기술 박람회 취재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어요. 제 앞에 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나라의 여권이 이토록 가치 있게 된 이유,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었답니다. 취재를 위해 먼저 유럽 각국의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본 그 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장 먼저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한국 여권이 이토록 위조범들의 표적이 된 이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고 싶었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는 아침 햇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회사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달랐답니다. 대사관에서 만난 영사는 제 취재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위조 사건이 늘고 있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급증했죠.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엔 놀라운 통계가 있었어요. 한국 여권 위조 시도가 매달 평균 15건씩 적발된다는 거였죠. 흥미로운 건 영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수가 고학력자들이에요. 이 말을 듣고 더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한국 여권일까요? 영사는 제게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여권 순위였어요. 한국은 무려 191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데 반면 중국은 80여 개국에 불과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국제 여권 평가 기관을 찾아가 보니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진 건 불과 30년 만의 일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이었어요. 1988년만 해도 한국인들은 겨우 40여 개국만 무비자로 갈 수 있었다고 해요. 이런 변화의 핵심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에 있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의 성장, K-팝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이 모두 한몫했다는 거죠. 취재를 하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국제 신용 등급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신뢰도 상승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조 사례가 늘다 보니 이제는 진짜 한국인들도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공항 관제실에서는 특수 장비들을 보여주었어요. 여권의 진위를 가리는 최첨단 기계들이었죠. 위조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서 이런 장비들이 꼭 필요해요. 관제실 요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문득 공항에서 봤던 그 중국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베를린 산업박람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답니다. 베를린 국제산업박람회장에 들어서자 웅장한 규모에 먼저 압도되었어요. 1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자국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었죠. 특히 한국관 앞에는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독일의 유력 경제지 기자 마르쿠스는 10년간 한국의 기술 발전을 취재해온 전문가였어요. 그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들은 이야기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혁신 속도라고 해요. 독일이 하나의 기술을 완성하는데 5년, 10년을 투자한다면 한국은 1년 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빠른 실행력이 세계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미래기술관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실리콘밸리를 연상시키는 젊은 연구진들의 열정적인 모습, 하지만 그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은 유럽의 전문가들도 놀라게 했다고 해요.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특히 상용화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독일 기업들은 한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결정이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이뤄지고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속한 대응력이 바로 한국 기술의 경쟁력이라고 했죠.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발전 속도 때문에 때로는 안정성이나 완성도가 부족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마저도 빠르게 보완하며 발전하는 모습이 한국만의 특징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반도체부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까지. 특히 눈에 띈 건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기술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보다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용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르쿠스가 한 말이 오래 남았어요. 기술력이란 것이 단순히 기계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사회, 역사가 모두 녹아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여권이 위조될 만큼 가치 있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독일 역사박물관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눈부신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해요. 베를린의 역사박물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어제 산업박람회에서 본 한국의 현재 모습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박물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되더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뜻밖의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기적의 순간들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관으로 들어가니 1963년의 서울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한국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죠. 첫 번째 전시실은 독일에 온 한국인들이라는 주제였어요. 1960년대 후반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된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죠. 그들이 보낸 편지들, 착용했던 작업복, 그리고 일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광부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하루 12시간 일하고 4시간은 독일어를 공부한다. 우리도 언젠가 독일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 도입과 혁신 코너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독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던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설계도를 그렸다고 해요. 독일 기술자들은 처음에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곧 그들의 열정과 학습 능력에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죠. 박물관 큐레이터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975년 한 독일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거부했답니다. 이유는 한국이 그 기술을 습득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불과 10년 후 그 한국 기업은 해당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독일 기업을 추월했다고 해요. 교육열의 힘 전시실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들의 자녀 세대가 현재 한국의 과학자, 교수, 기업인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문화적 특징 코너였어요. 독일 연구진들이 분석한 한국의 특징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한국은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는 도약을 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전시실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기록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위기 앞에서 주저앉았지만 한국은 이를 구조조정과 혁신의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한국 기술 혁신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더군요. 마지막 전시실 미래를 향해에서는 현재 한국의 모습과 미래 계획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특히 R&D 투자율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미래 지향적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박물관을 나오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새삼 다르게 다가왔어요. 한 나라의 성장이 이렇게 치열한 노력의 결과였다니. 어쩌면 그들의 여권이 위조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 국제경찰부서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과거를 보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권 위조 사건의 더 깊은 의미가 궁금해지더군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국제경찰부서는 생각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여러 번의 보안 검사를 거친 후에야 마틴 슈나이더 경감을 만날 수 있었죠. 20년 넘게 국제범죄를 담당해온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슈나이더 경감은 모니터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 세계 공항에서 매달 수십 건의 한국 여권 위조 시도가 적발된다고 했죠. 특히 유럽행 항공편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슈나이더 경감의 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과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보통 위조 여권은 선진국들이 주요 타깃이 되는데 한국은 달랐죠. 짧은 시간 안에 위조 대상국이 된 거예요. 산업화와 현대화를 이룬 속도만큼이나 빠르게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저장된 위조 여권들을 보여주었어요. 정교한 위조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위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개입된 거죠. 그만큼 한국 여권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위조범들이 한국어까지 공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여권만 위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처럼 보이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죠. 슈나이더 경감의 말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조사실에서는 특별한 광경도 목격했어요. 입국 심사관들이 한국어 기초 회화를 배우고 있었죠. 의심스러운 여권 소지자가 나타나면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식별 방법이더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 한국인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있었어요. 정당한 한국 여권 소지자들까지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위조 사례가 늘수록 검사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수사팀의 자료실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위조의 대상이 된 건 불과 10년 사이의 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여권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슈나이더 경감이 흥미로운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경찰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됐죠. 범죄 수사에서도 한국의 과학수사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니까요. 공항을 나오면서 지난 며칠간의 취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산업박람회에서 본 현재의 기술력, 역사박물관에서 마주한 과거의 노력, 그리고 그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던 도전과 혁신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룬 변화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취재 일정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 나라의 신뢰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권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의 아침은 항상 분주했어요. 국제신용평가사 유럽 레이팅을 찾아가는 길에 마주친 출근길, 행인들 사이로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신용도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바이젠 수석 애널리스트와의 만남은 제게 큰 통찰을 안겨주었어요. 30년 넘게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해온 그는 한국의 성장을 줄곧 지켜봐 왔다고 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5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게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어요. 여권의 신뢰도는 그 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여권 가치는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 국민의 의식 수준, 국제적 신뢰도 등이 모두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 속도였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단계 상승하는데 평균 7, 8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답니다. 그날 오후 여권 신뢰도 평가부서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각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분석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한국 여권의 신뢰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상승세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파른 것이었어요. 한국의 사례는 정말 특별해요. 여권평가 팀장의 말이었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에 걸쳐 이룬 성과를 한국은 30년 만에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런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이런 급속한 성장이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여권 위조 시도가 늘어난 것처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었죠. 다만 이것은 성장통이라고 앞으로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제라고 설명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작된 취재가 산업박람회, 역사박물관, 국제경찰부서를 거쳐 이곳 신용평가사까지 이어졌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여권 위조 사건이 아닌 한 나라의 놀라운 성장 이야기였어요. 취재를 정리하며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지난 며칠간 취재했던 내용을 곱씹어보았죠. 이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전할지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비행기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하고 곧바로 제작사로 향했어요. 늦은 저녁이었지만 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편집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왠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과학기술 박람회 취재를 위해 떠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책상 위에 놓인 취재 노트를 펼쳐보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작된 우연한 마주침, 한국관에서 본 놀라운 기술력, 역사박물관에서 마주친 과거의 노력, 그리고 국제경찰과 신용평가사에서 발견한 현재의 모습까지 한 장의 위조 여권이 이토록 깊은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든 생각은 이번 취재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였어요. 한 나라의 성장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죠.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닌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력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취재 마지막 날, 공항에서 만난 한 독일 승무원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매일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이런 특별한 이야기는 전혀 몰랐네요. 이제는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싶어졌어요. 한 나라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생각이었죠. 편집실의 모니터에는 이제 완성된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위조 여권 사건으로 시작해 한국의 과학기술 현장,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국제적 신뢰까지 50분짜리 영상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담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특별한 여정의 본질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취재는 제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실과 기업들을 찾아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들의 혁신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죠.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취재는 끝이 났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통해 세계의 신뢰를 얻어가는 한국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작된 한 건의 여권 위조 사건을 통해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장과 신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보여준 한국의 혁신과 도전 정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죠. 여러분은 한국 여권이 이토록 가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력, 경제력, 아니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